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 투자를 할 때 실패하는 네. 원인 중에 하나가 수직 비교만 해서 실패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신사동에 땅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 건물이 2억 5천이 됐대. 나도 2억 6천이 샀어. 알고 보면 그때 그 상권이 빠지는 시기였고 네. 2억 6천을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특수거래로 비싸게 팔렸던 사례만 보고 판단하는 걸 수도 있고. 수직 비교의 네. 한계잖아요. 그게. 그렇죠. 특수거래로 기업에서 네. 비싸게 그냥 사거나 이런 케이스를 보고 들어갔다가 네. 피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오늘은 지난주 라이브 때도 다뤘던 부분인데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영정이가 다른 네. 기준을 가지고 와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업자들 뿐만 아니라 고객들 또는 사람들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체크리스트 13개를 가지고 네. 왔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 지역인데 투자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수요자들이 제일 많은 지역을 가장 포인트로 삼았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은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 저항선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의 제일 기본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 지역에서 강남, 서초, 용산, 성동이면 시점 만점에 네. 시점을 주는 것 같고 네. 그 외에는 감점이라고 해놨는데 네. 강남, 서초, 용산, 성동을 꼽은 이유가 있나요? 거래량이 많고 부동산 하락기라고 했던 시절에서도 가격 방어가 잘 됐던 하방이 단단한. 네, 그렇죠.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한데 최근 시점으로는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강남, 서초, 용산, 성동이 10점이면 9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또 어디입니까? 여기 비싸잖아 일단. 마포랑 송파, 마포, 광진, 송파. 동작 가깝게 부딪혀 있는 곳들. 예전에 영정이가 네. 송파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왜냐면 송파가 임대료가 안 나와요. 송파가 재밌는 게 방이동 몇몇 군데 빼고는 다른 데는 확실히 임대료 수준이 강남 3구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 사람들 돈 안 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임대료가 안 나와요. 그래서 건물 가격도 잘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송파가. 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투자 목적, 직접 사용 목적이면 10점. 그 외에 단순 투자로 갈수록 감점. 이건 무슨 네. 뜻인가요? 투자 목적 자체가 내가 직접 사용을 하거나 병원을 하거나 아니면 오피스를 쓰거나 이런 목적이라고 하면 이자랑 월세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감안하면 투자 목적으로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100% 다 임대 놓을 거야 아니면 나 그냥 묻어놓고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더 깐깐하게 봐야 된다. 고금리 시대에 직접 MD를 하거나 직접 사용 목적이 아니라면 수익률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100억짜리 건물을 산다라고 했을 때 기회비용 4.5%에서 네. 5% 정도 보면 그 정도 나오는 건물 솔직히 없잖아요. 그렇죠. 강남은 보통 2%대. 잘 나오면 정말 3%. 근데 요새는 거의 한 4% 가까이 돼야 팔려요. 사람들이 3%대 초반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잘 안 사요. 그치. 3%대 초반이면 진짜 위치가 좋아야 되죠. 아, 진짜 빡세네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줄었고 매도인들 같은 경우도 웬만해서 잘 안 팔리니까 많이 내려야지 수익률이 맞춰지잖아요. 아니면 아예 땅값이 싸거나. 세 번째는 이자 감당, 네. 직접 사용 목적, 현 임대료가 이자의 1.2배, 10점. 그 이하는 네. 감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직접 사용 목적인 경우에는 내가 임대를 들어갔을 때랑 직접 사용 목적일 때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자 금액을 산정해보고 100% 임대를 놓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자를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감당 안 하고 내 돈 가지고 막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나오는 임대료에 세금 내고 뭐 하고 하는데 거의 1.2배는 필요해요. 그 정도는 돼야 임대용으로 건물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점을 줄 수 있는 건물이다. 최근에 성동구를 네. 조사해봤을 때 직접 사용 목적이 아닌 이상 네. 현재 임대료로 이자의 1.2배를 감당하려면 그런 데를 본 적이 5% 없거든요. 넘어요. 거의 5% 가까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의 타 지역 같은 경우는 5%대 거래가 돼요. 연신내, 강북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5%선 넘어야지 거래가 되는 4%대 네. 거래가 안 되고. 4%대 중에서도 병원이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물 임대가 굉장히 좋은 거 그런 것들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이자의 1.2배를 현재 임대료를 받는 건물이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네. 강남, 서초, 용산, 성동에서는 10점 받는 데가 거의 없겠네요. 거의 그렇죠. 되겠네요. 감점이 됩니다. 네 번째 체크리스트는 최근 시장 분위기, 기준금리 1% 이하 10점, 0.5% 상승당 1점씩 감점. 이거 무슨 뜻인가요? 1% 이하 기준금리 그때는 어떻게든 대출받고 투자하기 다 좋으니 이때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라고 해서 10점이고요 금리가 1.5%다라고 하면 9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줄여나가자. 지금 네. 기준금리가 3.5%니까 10점 만점에서 5점이네. 5점을 깎아서 네, 5점밖에 안 맞습니다. 되는 상황인 그렇죠. 거네요. 기준금리 1% 이하인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가 오려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당분간에 10점이 안 나오겠다. 거의 한 7, 8점 이 정도 수준에서 네, 많이 내려가 움직이지 봤죠. 않을까. 다섯 번째는 은행 감정 가격과의 비교. 매매가보다 감정 가격이 클 때는 10점, 매매가랑 감정 가격 같을 땐 8점, 그 이하는 5점인데 네. 이거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나요? 은행에다가 문의를 하면 은행 감정가를 뽑아줘요. 그거를. 삭감을 뽑아주는데 그게 굉장히 여러 은행이나 아니면 여러 감정평가사에서 많이 평가를 해줘요. 물론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는 가장 좋은 조건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개를 비교해서 해볼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감정가를 비교를 했을 때 은행 감정가보다 좋게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 건물이거든요. 상업용 부동산 자체가 50% 이상의 대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해요. 상업용 부동산은 은행 거다. 은행에서도 그만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은행에서도 이게 만약 부실이 뜨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행 감정가가 다른 감정가에 비해서는 보수적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보수적인 감정가보다 매매가가 낮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도 저도 건물 살 때 하나 팁을 드리면 은행끼리 비교 견적을 내게 했어요. 주거래 은행에 기업은행하고 신한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기업은행에서 100에 해주겠다 했는데 신한에서 95에 치고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또 맞춰주겠다라 94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비교 경쟁을 좀 하게끔 만들면 금리를 은행권에서 가장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길이 열립니다. 무조건 비교 경쟁, 이건 기본이죠. 6번째 체크리스트는 최근 2년 이내에 인근 거래사례 대비 토지 평당가 비교, 수직 비교죠, 이거는. 네,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건물들을 비교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표 자체가 주변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수평으로 비교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수직 비교도 들어가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수직 비교를 할 때 성수동에 뚝섬역 위에 있는 건물을 사겠다 네. 했을 때 반경 500m, 300m 안에 있는 걸 비교를 하잖아요. 네. 뚝섬역 같은 경우는 북쪽, 남쪽이 완전 시세가 다르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정값을 주나요? 비슷한 시기에 팔렸던 건물을 보면 그 두 개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블럭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시세가 달라지고 이런 그렇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문가 사서 전문가가 판단이 전문가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또 도로 환경을 되게 잘 봐야 맞아. 돼요. 4m냐, 6m냐, 네, 뭐 그렇죠. 8m냐, 10m냐 이런 게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신사역에 거래됐던 사례들이 있는데 신사역 같은 경우 도로가 좁고 일반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일조권 사선을 아주 심하게 받습니다. 도로가 좁고 일조권 사선을 많이 받으면 2종이든 3종이든 원하는 만큼 못 지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북향이냐 남향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갈려요. 일반 주거 지역만 일조권 사선을 받는 거죠. 그렇죠. 신사역 근처에 북향인 건물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거래가 되는데 남향인 건물 같은 경우는 일조권 진짜 제대로 받거든요. 그래서 싸게 팔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일조권 사선은 보통 밸류업 할 때 필요한 규제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그 땅값이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모르는 분들도 꽤 많죠. 모르면 당하는 거죠. 사서 뭔가 지으려고 했더니 깎여서 올라가.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 건물이. 그 신사역 8번 출구 뒤쪽에 보면 바로 뒤에 4m 도로가 하나 있어요. 도로변에 보면 북향인 건물은 높이가 되게 높거든요. 남향인 건물은 낮아요. 같은 시기에 지었는데 높이 차이가 한 1.34배 나요. 그게 다 건물 가격에 나중에 영향을 줄 텐데 그렇죠. 일반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일조권 사선 같은 경우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내가 밸류업을 할 때 그렇게 지어야만 하는지 아니면 그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지 이걸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번은 같은 금액대 즉 토지 평당 1억일 경우 1억인 다른 지역 빌딩과 비교하게 수평 비교잖아요. 평당 1억이면 현재 서울에서 어디를 주로 봐요? 한남동에 있는 이면도로, 골목에 있는 땅이랑 영등포 선효도역의 대로변 땅 비교할 수 있겠죠. 아, 선유도 대로변이 1억밖에 안 해요? 거기 중공업지 아니에요? 그렇죠. 와, 근데 여기는 2종이잖아요. 2면이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비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1억짜리 땅인데 되게 허름하고 별로야. 그래도 서울 주요 지역의 대로변에 역세권인 땅이 가격이 이거밖에 안 해. 라는 걸 비교해서 내 성향이 맞는 걸 잘 찾아가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 투자를 할 때 실패하는 네. 원인 중에 하나가 수직 비교만 해서 실패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요. 신사동에 땅을 보고 있는데 바로 옆 건물이 2억 5천이 됐대. 나도 2억 6천에 샀어. 알고 보면 그때 그 상권이 빠지는 시기였고 네. 2억 6천을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특수거래로 비싸게 팔렸던 사례만 보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수직 비교의 한계잖아요. 그게. 그렇죠. 특수거래로 기업에서 비싸게 그냥 사거나 이런 케이스를 보고 들어갔다가 피를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성수동 연무장끼리 최고가 찍어주는 게 다 기업들이잖아요. 맞아요. 무신사 스탠다드 산 곳도 펀드에서 샀고 아모레퍼시픽에서 네. 2억 5천 찍어서 샀고 근데 얘들은 기업이잖아요. 거기 옆에가 최근에 또 2억에 팔렸더라고요. 네. 2억 5천 2억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세는 2억에 가까운 건데 네. 아모레퍼시픽이 좀 다르게 산 거죠. 기업에서 질른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날 수 있다. 수평 비교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보통 그런 거 사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나 안 팔 거니까 오래 갖고 있으면 어차피 그런 거 올라. 없습니다. 자산은 급하면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따라가면 이제 뱁새가 황새 따라가고 네, 그러다 가랭이 네, 가랭이 찢어진. 찢어집니다. 체크리스트 8번째는 신축, 리모델링 시 집적 사용 목적 등 일시 명도, 용도 변경 파악.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신축이나 리모델링 아니면 내가 직접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명도를 잘 체크해요. 명도 안 돼가지고 고생하고 용도 변경 안 돼서 고생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용도 변경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용도 변경은 지금 서울시 특히 경기도 뭐 해가지고 15억 이상의 주택 같은 경우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전환을 할 경우에 은행에서 대출을 좀 더 많이 해줘요. 그래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케이스가 최근에 강남구 서초구 뭐 이쪽 근처에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용도 변경하는데 주택은 상위법이고 근린생활시설은 하위법이기 때문에 상위에서 하위로 바꾸는 건 쉬워요. 그래서 용도 변경 편하게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최근에 어려웠던 경우가 있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용도 변경 비용이 4배 정도 들었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도면을 보고 미리 파악을 하고 분석을 했으면 용도 변경 비용을 조금 세이브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걸 감안하고 투자를 하신 케이스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틀어지는 건가요? 이미 그걸 살 때 건축사한테 체크를 했을 거고 용도 변경할 때 공사를 해서 그 요건에 맞게끔 해가지고 구청에 허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경우는 잘못되는 거예요? 도면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체크를 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까보지 않으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도 재밌던 케이스인데 분명히 건축사는 공사하기 전에 주무관하고 이 정도 공사하면 용도 변경 해준다라는 걸 컨펌을 받고 용도 변경을 그렇게 했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건축사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사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건축사들 중에서 일단 던지고 나서 막상 그때 가서 안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너무 열받아요. 그런 거 보면. 시공사 진짜 시공사 최악이야. 이제서야 얘기할 수 있어. XX 공법이 있어. 예를 들어서 네. 그걸 할 수 있대. 그 시공사에서 막상 지들이 파더니 안 된대.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목공사비가 4배 들었어요. 시공사를 바꿨잖아. 맞아. 시공사를 바꾸는
기간 동안 또 이자가 들어가고 공법을 또 바꾸니까 검토 비용이 또 들어가고 등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서 물론 시기 좋을 때 사서 네. 돈은 벌었지만 많은 비용들을 까먹었단 말이야. 시공사 너무 양아쳤어.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못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공사한 게 있으니까 돈을 달라고 했었잖아. 돈도 또 물어주고. 특집으로 저희가 한번 봄에 특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이거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건축을 한번 하면 3년이 늙는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더 늙은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이거 여담인데 광주 갔다 온 영상 네. 최근에 올렸잖아. 서울에 보. 그때는 뽀송뽀송 와 그때 뽀송뽀송했던 거 3년 전인데 지금 보니까 늙었더라고. 신축하느라고 늙었습니다. 그리고 명도 할 얘기 많잖아요. 명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 일회가 없을 정도로 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되어 있는 나라기 네, 때문에 네. 명도라는 거는 세입자분들과 조율을 잘해야 돼요. 된다, 될 수 있다, 애매모호한 말로 컨설팅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네. 명도가 임대차 보호법상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임차인이 버티게 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도망가고 네? 폐문부제인가? 맞아. 자물쇠 걸어놓고 장난 그렇죠. 아니야. 예, 저희도 많이 도망가는 세입자분 찾아봤잖아요. 그렇죠. 9번째 체크리스트는 임대차 임차인 분석, 주변 임대료 분석, 공실 사례 파악 종합 평점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나요? 소위 말해서 가라 임차인이라고 하죠. 임차인들에 대해서 평가를 잘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매매 사례에 대한 실거래가에 대해서 분석이나 사례들이 2006년도 이후로 개선이 돼서 지금은 누구나 알기 편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임대료 분석은 참 안 돼 있어요. 평당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발품을 팔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라이브 할 때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얘기 많이 했었어요. 네. 그 1층에 가라 임차인까지는 아니지만 플래그십 스토어나 그 이화여대 앞에 사례 있었잖아요. 화장품 업체가 통상 임대료보다 2배 정도 주고 들어온 사례가 있었는데 이 임차인이 나가버리니까 이 건물은 닥대버린 거예요. 수익률이 3.5%에서 2.7%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대상권이 기울면서 그 임차인도 나갔는데 그때 이후로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니까 수익률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강남대로 같은 경우는 안 맞춰지면 그냥 공실로 비워두고 그냥 버티잖아요. 이대는 버틴다고 되는 곳은 그렇죠.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지난주 라이브 할 때 네.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똑같이 보시는 거죠. 발품을 팔아서 그렇죠. 임대료를 확인을 해야 되고 최근에 하나 사례를 얘기 드리면 종로 종각에 보면 50억대 나왔던 건물이 하나 있어요. 물론 건물주가 굉장히 싸게 팔았거든요. 근데 그 임차인이 월세를 그 당시에 1,000얼마인가 냈던 것 같은데 1,000얼마 내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1,000얼마를 어떻게 내지? 감당이 되나? 제가 찾아봤는데 오픈업이라고 매출표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봤는데 매출이 2천만 원인가 나오더라고. 매출의 70%를 임대료로 내는 임차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매출 대비 임대료는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웬만하면 10% 15%뭐 이 정도 전후로 봐야 되는데 이게 매출 대비 임대료가 너무 높으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다. 그래서 그때 임차인이 나갔어요. 최근 상황이라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나갈 거겠죠. 그런 경우는 나갈 게 확실해 보이는. 그렇죠. 나가고 바로 옆에 건물도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 못 맞추죠. 닥대는 거죠. 임대료를 확 다운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사면 제일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건물도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제가 알기로 50억인가 51억 진행됐던 게 54억 팔렸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저걸 어떻게 저렇게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임차인이 나가가지고 옆에 건물도 공실이고 그럼 공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네. 거기서 임차인을 못 찾거나 임대료를 낮게 세팅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떨어져서 건물 가격도 떨어질 텐데 오히려 매도인이 불렀던 가격보다 더 높게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정보의 비대칭의 끝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아예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너무 후진적이지 않나?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다 나오는 시대잖아요. 네. 사업용 부동산이 진짜 이걸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임대료 파악이나 이런 거 할 때 저도 요즘에 많이 쓰는 어플인데 오픈업을 많이 써요. 어제 같은 경우도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 동네 임대료 수준과 밥값과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감당이 되나? 라고 해서 바로 거기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매출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지 아닌지가 딱 느껴지죠. 아 그게 상권 분석 어플인가요? 상권 분석은 아니고 이제 카드사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 그거 아시잖아요. 아. 네, 후배님이 하셨던 내 후배가 그 만들었던 그 맞아요. 어플. 네, 오픈업이라고 해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 네, 광고 아닙니다. 네, 저 전혀 관계 아니죠. 네. 네, 전혀 상관없는. 네, 그래서 10번째 체크리스트는 대매각 가능한 금액대 평가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50억에 샀어.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100억에 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건축비까지 해서 80억이 들잖아요. 그럼 내가 이 건물을 팔 때 100억인데 그럼 이 건물을 내가 지었을 때 250평이고 250평에서 최소한 3,000, 3,500은 나와야 100억에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정도의 임대료를 나올 수 있는 지역인지 예상 임대료를 뽑아보고 재매각 되게 어울리는 금액인지도 해보고 그 동네 시세나 땅값 같은 경우도 그게 충분히 합리적인지 해보고 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덩어리라고 하거든요. 연신내 강북구 이런 데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쪽 지역에 메인에 병원 다 들어간 건물을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이면도로에 땅 크고 100억, 200억짜리가 있어요. 이런 거 사면 그 동네 누가 3, 400억에 받아주나? 이거를 누가 받아줄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사람 누가 사지? 저 같은
경우도 300억, 400억 사이의 건물 브리핑을 해주세요. 네. 해가지고 수평적으로 지역을 네. 확대해서 본단 말이에요. 네. 부천이나 네. 인천이나 이런데 엄청 큰 대지에 네. 건물 다 올라가는 300억, 400억짜리 브리핑이 와요. 네. 근데 영정이가 방금 얘기한 대로 연신내는 부평 그렇죠. 이어둔단 좋은 지역이긴 네. 하지만 거기에 역 앞에 크게 돼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데 부지는 엄청 커. 애매한 거죠. 애매해. 평당 가격으로 보면 괜찮긴 해. 생각보다 네. 싸긴 네. 싼데 3, 400억이면 나중에 내가 이거를 매각을 한다 했을 때 수익을 내야 되잖아. 네. 등기수수료 들어가고 매매 수수료도 다 들어가고 하니까 이걸 다 얹고 수익까지 내려면 450억, 뭐 500억에 네. 팔아야 되는데 이 동네에 누가 이 돈을 주고 받아줄까 네. 생각을 해보면 답이 없거든요. 그 지역에서 얼마대 금액대가 잘 팔리는지를 봐요. 진짜 중요한 말인 네. 것 같아요. 캡이라 그러거든요. 어저께 내가 고급 빌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고급 빌라가 캡이 없는 동네가 있는데 그게 청담동이고 청담동도 캡이 없다 보니까 너무 시행사들이 작은 맞아요. 부지를 사가지고 눈탱이 치려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분양을 하는 건데 요즘 분양 잘 안 되죠. 근데 설해마을이나 이런 데는 청담동보다는 떨어지는 그렇죠. 급지잖아요. 빌라의 어떤 그것만 맞아요. 봤을 때 설해마을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고급 빌라의 캡이 얼마냐 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라. 설해마을에 대장 빌라들이 있어요. 네. 펜트하우스들 실거래가를 보면 대충 40억에서 50억 네. 그 밑이거든요. 그 이상은 설해마을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상 가게 되면 아파트 대형 평형을 가던가 아니 청담동으로 가버려. 그래서 청담동에 상직한륜 3차 이런데 오래되긴 했지만 되게 좋은 빌라잖아. 위치 너무 좋고 거기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네. 어쨌든 동네마다 이 캡을 봐야 돼. 안 그러고 이걸 펜트하우스라고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절대 못 팔아요.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 동네마다 캡을 봅시다. 캡. 상방을 봅시다. 그 동네 아무리 부지가 넓어도 이면도로에 그거 잘 안 받아줍니다. 물리면 갑니다. 11번째 체크리스트는 중개인 또는 중개법인 능력 파악.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거래했던 사례나 회사 시스템이나 아 이거 어떻게 알아요? 고객들이 건물 살 때 저도 많이 느꼈던 건데 네. 누구를 처음에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긴 네. 해요. 처음에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줄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를 파악하기 일단 어렵고 의지는 어떻게든 파악한다 해도 진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기 쉽지가 맞아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운에 많이 좌우되는 영역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거는 팁을 드리면 거래하는 중개법인의 중개사들이 많은 회사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담당자 마음에 안 들면 바꿔달라고 하세요. 아 그게 돼요? 고객이 원하는데 해야죠 무조건. 얘 일 못한다 바꿔주세요. 네, 다 바꿔야지. 작은 돈도 아니고 큰 그렇죠. 돈을 투자하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섭섭해하고 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감정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억을 쓰는데 네, 지금. 제대로 된 걸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왜 그런 거에 소심하고 움츠러드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이야. 그런 게 만약 있다라고 하면 어떤 회사든 어떤 상황이든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하셔가지고 관철을 시키십시오. 일부 미술시장 같은 경우는 갤러리나 네. 일부 자동차 브랜드들에서는 딜러를 못 바꾸게 해요. 서로 내부적으로 경쟁이 네. 가열되니까 이거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업계는 그런가요? 그런 게 사실 있죠. 서로서로의 고객에 대한 룰 같은 게 있긴 한데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무조건 다 바꿔야 돼요. 아니면 아니죠. 잠수 타는 애, 성실하지 않은 애. 저도 진짜 수천 명이 일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각양각색의 별의별 놈들이 다 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낮술부터 먹고 막 낮술을 먹어요. 회사 일을 안 하고 낮술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전화를 했더니 누가 봐도 취한 목소리에 혀가 꼬였는데 안 먹은 척 하면서 전화를 받고 딱 전화를 했는데 세일즈하는 애들이 아무리 바빠도 전화해서 아 죄송한데 미팅 중이에요 뭐 회의 중이에요 끊으면 모르겠는데 돌려버리는 애들 있잖아요. 바로 콜백을 해주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하는데 콜백도 늦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핸드폰을 미친 듯이 봐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영업하는 사람이다. 진짜 동감해요. 영업하는 사람들 하루 종일 전화 받고 하루 종일 그렇죠. 카톡하고 이러는데 이거에 노이로제 걸리고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쌩 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돈인데? 그러니까 돈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아 요 정도 벌었으면 됐지. 난 요 정도 벌었으면 하고 먹고 사는데 내가 왜? 콜백 늦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극혐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혼내는 직원이 반응 늦는 사람. 내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너 다른 사람 받겠니? 내 카톡 안 받아? 아유 너 꼰대입니다. 갑자기 열이 받았어 지금. 12번째 체크리스트는 은행, 건축사, 법무사, 변호사 등 안정적인 서포트 체크 및 도움 여부인데 이거는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서비스 해줄 수 있는 회사들이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꼭 이걸 서비스 해준다라고 하고 뒤를 리베이트를 받던가 수수료를 요구하던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사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네. 여러 군데를 소개해 주는 게 좋고 한두 명 보여주고 무조건 이 사람 써야 돼요. 괜찮아요. 하세요. 이렇게 몰아붙이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 건축사가 최고야 그러고 막 밀어붙이는데 그 사람 말고 건축사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폭넓은 기회와 폭넓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신축을 할 때 건축사끼리 비딩을 붙여보는 것도 되게 괜찮은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래 거래했던 건축사한테만 무조건 맡기게 되면 안 좋은 조건에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딩을 좀 붙여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진짜 싫어하겠다 우리. 마지막 13번째 메이프 관리 방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일단 메이프에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빌딩 관리 101가지라고 있어요. 빌딩 관리 회사에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네. 실제로 빌딩 관리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입자 관리는 기본이고요. 하나하나 수리 관련된 거 건물에 대한 것 아무리 내가 건물을 잘 지어도 결로를 통해 가지고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균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수하는 방법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교체에 관련된 거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주차장에다가 너는 몇 대 내니 나는 몇 대 되니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빌딩 관리할 때 처음 세 달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시스템 짜주는 거거든요. 아 임차인들끼리 분쟁이 안 나게끔. 그렇죠. 규정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살지. 규정 없이 좀 더 힘들게
투자한 사람이 주차 세대하고 뭐 이러면 어떡해요. 그럼 보통 임대인이 만드나요? 그런 그렇죠. 규정들도? 그 건물의 장은 임대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만들어주고 화목하게 서로서로 거기서 장사를 잘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청담동에 건물주 있는데 그분께서는 건물 투자해서 매입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1층 장사 잘 될 수 있게 한 달에 얼마씩 팔아드릴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안 해본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매입 후에 관리를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매입과 연결돼 있는 네. 거면 대부분의 중개인들이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어필을 네. 하는데 거기서 또 소비자들은 걸러내야 되잖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과 아니면 그렇죠. 말로만 하는 사람과 이거 걸러내야 되는데 팁이 있을까요?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외주를 맡기는 회사가 있고 내가 직접 거래하고 내가 관리한다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사람이 혼자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집중을 할 수가 없죠. 관리팀이 있는지도 봐야 되네요. 프리랜서가 있고 4대 보험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와, 그럼 이제 건물 거래할 때 저기요 여기 빌딩 관리하는 사람들 4대 보험 진짜 주고 있는지 한번 떼봅시다 이렇게 또 기왕이면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4대 보험 들어와 있는 직원들은 퇴직금 때문에 퇴사 쉽게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4대 보험 있는 직원을 많이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회사의 강점이고 시스템이 돼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외주 주는 회사보다 모든 중개 회사들이 사후 관리 잘해드릴게요 하지만 실제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회사가 실제 그런 시스템과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AS 해준다 그러면 AS 센터가 있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정식 직원들이 다 있는 회사라. 예를 들어서 다이슨 사면 다이슨 AS 물론 지금 잘 돼 있지만 초반 다이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AS 하는데 한 달 걸렸어요. 실제로 그런 점에서 보면 불편함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내 사람들이 내 거를 관리해주는 거랑 외부 사람들이 대신해주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럼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됩니까? 이걸 확인하려면 미팅해보고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도 생각해보고 그런 거를 분석을 해야 되죠. 결국 어떤 걸 구매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만큼 내가 부지런하게 많이 알아보는 사람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뭐 알아서 하겠지 적당히 하겠지라고 넘어가면 제가 그거 많이 당해봤잖아요. 뭐 알아서 해주겠죠. 뭐 적당히 해주겠죠. 호구잖아요 호구. 영정이가 유명한 호구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었는데 2022년에 돈을 많이 날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새 인생을 살고 있는데 결국 어른들 하는 말이 다 틀린 게 없더라고요. 이러면서 꼰대가 되는 네, 겁니다. 결국에는 빌딩 투자든 세일즈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잘 봐야 된다. 맞- 그리고 그 회사와 구조를 잘 봐야 된다. 체크리스트를 영정이랑 오늘 1번부터 13번까지 봤는데 지난주에 제가 했던 거랑 겹치는 거 한두 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안 겹치는 것들이니까 지난주에 제가 라이브 했던 거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체크리스트만 확인을 해도 크게 실패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마디 또 해주세요. 2023년도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 많이 올라갔고 투자상품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24년부터는 우리나라 경기부터 여러 가지 회복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회복 때 더 좋은 기회들을 많이 잡으시고 이 시기 때 그전에 했었던 걸 반영돼서 삼아서 한창 성공하시면 그러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4년에는 흔들림 없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외워서 왔어?